안녕하십니까. 저는 KB증권에서 금융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강승권입니다. 오늘은 금융업종의 2025년 전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금융업종을 보고 있는 큰 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5년도 특히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금융업종은 코스피 대비 강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종의 이익은 이익 증가율은 2025년도는 2024년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증가율 대비 주주 환원율의 규모 증가는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은행이나 증권 같은 경우에 이익 증가율이 5% 내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주 환원 규모는 15% 내외의 증가를 시현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의 할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PF와 관련되어 있는 잠재 리스크는 대형사에 한정된 내용이지만 해소되는 구간으로 진입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하락 기조 속에서 지금 물가 및 경기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구간에서 금융업종의 안정적인 이익은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 매력 포인트로 작동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업종 내에서 선호도는 증권 그리고 은행, 보험 순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증권업종을 저희가 선호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금리 하락 구간에서 채권 평가 이익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부동산 PF로 인해서 크게 위축되었던 밸류에이션이 회복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IB 부분의 성장 그리고 발행업 및 IMA를 통해서 금융업권 내의 기여도 확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 은행의 경우에는 순이자 이익의 부진을 비이자 이익으로 상쇄하면서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예상이 되고 또한 이미 발표된 주주 환원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이익 증가율 대비 높은 주주 환원 규모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선호도가 가장 낮은 상황인데요. 규제에 관련되어 있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ALM 미스매칭으로 인해서 금리 하락 구간에 킥스 및 순자산 감소의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금융업종의 선호 종목은 하나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삼성화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 전반적인 이익 증가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내년에 은행은 5.4%, 증권도 5.4% 내외의 이익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올해 대비 이익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권별 주주 환원 규모 증가율을 보시면 이렇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익 증가율 5.4%를 크게 상회하는 16.4%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각 은행들이 발표한 밸류업 자율공시에 따라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주주 환원율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이 부분들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장표는 각 금융회사들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 즉 주주 환원 규모의 전망치고요. 또 여기 있는 주주 환원 수익률이라고 함은 이 주주 환원 규모 대비 시가총액의 수익률을 뜻합니다. 저희는 경상적으로 봤을 때 5% 내외까지는 주가가 즉 시가총액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은행 합산 기준으로는 7.7%, 증권도 6.9%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전히 주주 환원 금액 증가를 감안할 때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업종 실적 전망을 위한 주요 가정치를 보시면 2025년도에 금리는 하락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4년도 대비로는 그 하락폭이 축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2024년도에 25bp, 2025년도에 50bp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를 선반영하고 있는 시장금리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폭의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금융회사의 재무적 영향을 간단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금융지주, 특히 은행 자회사의 님이 하락하게 됩니다. 님은 이제 순이자 마진을 뜻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차주의, 즉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이자 부담이 축소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충당금, 연체율 및 대손 충당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평가이익, 특히 은행 자회사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카드, 캐피탈 등의 자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특히 채권과 관련되어 있는 평가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 캐피탈의 경우 조달 비용 하락에 따른 스프레드 마진 개선 역시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증권은 대부분의 유가증권이 단기매매 증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따라서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채권 평가이익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PF 정상화 속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이 사업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금리 자체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중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자본시장의 투자자금 유입 가능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투자손익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2023년 IFRS 17을 도입하면서 IFRS 9도 같이 도입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FVPL 계정의 비중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이 안에 편입되어 있는 채권형 수익증권의 경우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평가이익이 발생하며 이것은 투자손익의 증가 요인으로 반영이 됩니다. 반면에 ALM 상으로 부채의 듀레이션, 즉 부채의 금리 민감액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킥스, 즉 보험사의 지급 여력 비율이죠. 킥스 비율이 하락하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금융지주부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2025년 합산이익은 14.7조 원으로 5.4%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자익은 0.6% 증가, 비이자익은 6.4% 증가하는 상황에서 충당금이 13.7%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은행 자회사로부터 창출되는 순이자 이익의 증가율이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이자이익 또 비은행 중심의, 그러니까 비은행 자회사 중심의 이익 기여도가 얼마나 높은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은행 자회사의 이익은 지난해 대비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원화대출 성장률을 4%로 2024년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계대출 성장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하였던 대기업 대출이 채권시장 회복과 연동이 돼서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은행 님은 7bp 하락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님의 하락은 기본적으로 시중금리가 내려오면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은행자회사의 순이자 이익은 0.1% 감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룹 순이자 이익은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는 앞서서도 언급드렸듯이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 캐피탈의 채권 발행금리, 즉 조달 비용이죠. 이 하락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비은행 자회사의 이자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룹 비이자 이익은 6.4%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에 이제 증가율보다는 좀 둔화되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앞서서도 저희가 채권 평가 이익과 관련돼서 언급을 드렸듯이 2025년도의 금리 하락폭은 2024년도 대비 축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뒤에서 말씀드릴 이제 증권 쪽의 업황까지 감안을 하면 브로커리지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정체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우려 역시 존재를 합니다.
반면에 기타 비이자는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손익 둔화가 반영되면서 2024년도 대비로는 이제 감소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한평가 손실에 대한 우려가 축소되고 갖고 있는 채권에서의 평가의 기여도 역시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4년도에 손상으로 인식했었던 해외 부동산 펀드 등 여러 가지 손상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은행의 기타 비이자 손익의 개선으로 연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충당금을 보시면 2025년도에 충당금 전입액은 13.7%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크레딧 코스트 레이쇼는 8bp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밑에 보시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코스트가 2bp 개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쪽도 연체율이 상승하는 흐름 속엔 있지만 비은행 대비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이미 2024년도에 26bp 수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5년도에 개선되는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보시면 은행 충당금이 2024년도에 3.4조에서 3.2조로 소폭 개선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룹 측면에서 놓고 보면 50bp의 크레딧 코스트 레이쇼가 41bp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비은행 자회사, 특히 증권 자회사나 그다음에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쪽에서 발생한 부동산 PF 충당금 부담이 2025년도에는 완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024년도에 4.1조 정도의 비은행 충당금이 25년도에는 3.3조 원 규모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RWA 관리와 관련돼서는 사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금융주주 회사들이 발표한 밸류업 공시들을 놓고 보면 대부분 2027년까지 주주 환원율을 일정 수준까지 상승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을 보시면 CET1 비율이라고 하는 은행의 자본 적정성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CET1 비율 13%라는 기준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요. 이 13%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RWA가 일정 수준 내에서 증가율이 관리가 돼야 됩니다. RWA 관리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위험 자산의 성장률을 관리한다는 것이고, 이는 대출 성장이나 또는 보유 유가 증권과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를 관리한다라고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2022년과 3년 그리고 2024년 9월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YOY로 RWA 증가율은 7% 내외였습니다. 금융지주사들이 발표한 향후의 RWA 증가율은 5% 내외임을 감안하면 실제로 대출 성장을 일부 억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보유 유가증권 안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그 금융지주 내에서의 자본을 어떻게 시프트업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위험자산 대비 나오는 수익성, 즉 RORWA의 수준이 결정되게 되고 RORWA의 재고가 진행될 때 주주환원율의 상승이 마무리되는 2027년 이후에도 주주환원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도까지는 주주환원율 재고에 따른 주주환원 금액 증가에 저희가 충분히 만족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까지 생각한다면 금융지주 회사들이 향후 2, 3년 동안 어떻게 RORWA를 올리기 위해서 자본 또는 수익성 관리를 하는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부분들이 중기적으로 금융지주회사 밸류에이션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증권 쪽입니다. 증권 쪽의 합산이익,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5개 증권사의 합산이익은 4.4조 원으로 2024년도 대비 5.4%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25년도에 국내 일평균 거래대금은 18.5조 원으로 2024년도 대비 4.6%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주식 수수료로 인해서 전체 수수료 수익의 감소 부분들은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IB 및 기타 수수료 수익 역시 부동산 금융시장 회복을 반영하여서 6.5%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및 상품 손익은 채권 평가 이익의 기여 축소에도 불구하고 대손 및 손상 부담이 축소되면서 2024년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증권회사의 PB 멀티플을 보시면 2020년도까지만 해도 0.6에서 0.7배 사이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2015년 이후에 증권사들은 IB 쪽에서 고성장을 시현을 했고, 그 근거로 부동산 금융의 확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이후에 부동산 PF와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멀티플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최근에 이런 잠재 리스크가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면서 이런 멀티플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5년도에 부동산 PF와 관련되어 있는 잠재 리스크가 지금보다 더 해소 국면으로 진입을 한다면 이 멀티플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될 수 있고, 이런 PF 리스크가 완화된다는 것은 IB 부분에 다시 한번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쪽에서 말씀드린 수신 기반의 확대 역시 증권사의 IB 성장과 연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25년도에 증권사의 PB 멀티플은 구조적으로 회복 구간 안에 진입해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브로커리지 쪽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 일평균 거래 대금은 18.5조 원으로 2024년도 대비 4.6%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특히 2024년 들어서 해외 주식 수수료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YOY로는 거의 40%에서 50% 내외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 주식 수수료 대비 해외 주식 수수료의 수수료율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수수료 감소 영향들을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B 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내년에 6.5% 증가를 전망하고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만 하더라도 이렇게 큰 폭의 성장을 보였었는데요. PF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2022년도에 마이너스 17.3%, 그리고 23년도에 마이너스 17.2%로 역성장을 거듭하다가 올해 들어서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회복세로 돌아선 배경 안에는 양호한 ECM의 영업 환경이 있었고,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DCM 쪽, 즉 채권 발행 쪽이 굉장히 화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전히 이제 중형 그리고 소형 PF 딜에는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형 PF 딜 중심으로 해서 자금들이 공급되면서 딜과 관련되어 있는 수수료 수익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레이딩 손익은 2024년도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권 평가 이익의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충당금과 손상 차손의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2025년도에는 11.8%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2023년도에 대규모 손상과 충당금 적립 이후 2024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완화됐고, 올해 이제 11월에 2차 PF 사업성 평가 진행 이후에는 대형사에 한정된 내용이긴 하지만 PF와 충당금과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 국면으로 진입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증권사의 트레이딩 손익 개선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PF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좀 불안한 요인들이 존재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6월 달에 1차 사업성 평가를 했고요. 그때 이제 그 26.5조 원의 익스포저 중에 약 3.3조 원이 유의 및 부실 우려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그 3분기까지 해서 대형 증권사들 충당금들 반영했고요. 하지만은 현재 이제 11월에 있는 2차 사업성 평가의 규모는 1차보다는 저희가 축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PF의 리스크가 얼마나 클까라는 것들을 갖다가 지표화 시켜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PF 유동화 쪽에서의 평균 금리입니다. 이제 과거에 높이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최근에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금리가 좀 내려오면서 또 정부의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들이 계속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할 때 대형사 중심이긴 하지만 4분기에 충당금의 추가 적립 부분들이 완료되고 나면 상당 부분 그 리스크는 해소되는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신 쪽인데요. 2017년도에 이제 초대형 IB가 이제 인가가 나왔고 한국투자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발행어음 비즈니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한투, 그 다음에 NH, KB, 미래 이렇게 출시가 됐고요. 지금 현재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이 대형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전체 수신에서 발행어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 수준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현재 감독당국에서는 이 초대형 IB 또 발행어음과 관련돼서 규정들을 조금 더 개선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쪽이나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자금 투입을 좀 기업금융 쪽으로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다른 증권사들의 인가 부분들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자본 요건은 4조 원이고 이를 넘어선 증권사는 삼성증권도 있고 키움, 메리츠, 그 다음에 하나, 신한 등의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증권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인가를 받게 되면 발행어음 라이센스를 이제 취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발행어음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IB 부분에서는 상품 공급을 해야 되며 이는 결국 IB 수익 증가로 연결이 됩니다. 또한 고객에게 제시한 금리와 운용 수익의 차이인 스프레드 마진 역시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용 규모의 확대는 증권사의 트레이딩 손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한국투자증권이 지금 종합투자계좌 IMA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빠르면 내년 말 정도에는 인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종합투자계좌 인가가 2025년 하반기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2026년에는 지금 현재 발행어음 사업자들의 추가적인 인가 시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는 금융업권 전체에서 증권이 수신에서의 역할들을 확대하는 기능으로 작동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증권사들의 수신 기능의 확대는 결국 IB의 성장, 트레이딩의 성장 쪽으로 연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보험입니다. 보험 쪽은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보험사 합산이익 8.3조 원으로 2024년도 대비 3.9%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 손익의 감소를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 손익은 2024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시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인해서 자동차 및 일반 보험의 손익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CSM 상각과 RA 변동은 증가를 하겠지만 예실차 감소 및 손실부담 계약 증가로 인해서 보험이익 감소가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CSM의 성장은 예상보다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2024년도 4분기에도 무죄해지 관련되어 있는 감독당국의 계리적 가정 변경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4분기에 대규모 CSM 조정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는 결국 CSM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SM이라는 게 보험사의 미래 이익의 평가라는 점에서 결국 CSM이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것은 미래 이익의 증가가 둔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부정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실차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리적 가정에 반영을 해놓은 예정과 실제 나가는 보험금의 차이를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2024년도에는
그 IBNR 관련되어 있는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일회성 환입 요인들이 있었고 이 부분들이 제거가 되면서 2025년도에는 실제 예실차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손 관련되어 있는 손해율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보험사의 생존담보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본적으로 손해율이 상승 트렌드 속에 있습니다. 이를 감안을 하게 되면 예실차의 악화는 2025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 손익 쪽인데요.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IFRS 9을 도입하면서 보험사들은 FVPL 계정의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대체 부분들 수익증권들이 남아있긴 한데 여전히 채권 관련되어 있는 수익증권도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관련된 평가 이익이 투자 손익에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2024년도에 큰 폭의 장기채 금리 하락들이 반영이 되면서 실제로 투자 손익 개선이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이 기저효과로 인해서 2025년도의 개선폭은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SM의 이제 증가율이 둔화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서 계리적 가정 변경 부분들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보험사의 부채를 보면 CSM이라는 게 있고 RA라는 게 있고 벨 이렇게 세 가지로 큰 덩어리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금리가 변동함에 따라서 그 덩어리가 바뀌는 것은 사실상 벨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거나 또는 하락할 때 자산 쪽에서의 변동과 부채, 특히 이 벨에서의 변동이 순자산 안에 반영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규제로 인해서 CSM이 감소하게 되면 그것만큼 벨이 커지게 됩니다. 벨이 커지게 되면 동일한 금리 변동에 따른 부채의 민감액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자산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동폭보다 부채로 인해서 발생하는 변동폭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효과, 즉 순자산 감소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밸류에이션에서는 BPS의 감소, 그리고 배당 가능 이익의 감소, 그리고 킥스 비율의 하락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보험사들은 자산 쪽에서 듀레이션 확대 정책들을 펴야 될 텐데 현재 장기채 금리 20년 이상의 30년, 50년 금리가 20년보다 낮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듀레이션을 늘리는 것은 보유이원 재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현재 이 상황이 규제로 인해서 조금 더 벨 쪽의 부담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ALM 매칭을 하기에 어려운 구간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이제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보험사의 시가부채와 원가부채의 차이만큼을 적립을 하게 되는데요. 회계상으로는 자본 안에 이익잉여금 밑에 하위 계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험사에 배당 가능 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산출하는 배당 가능 이익에서 요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차감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로는 새 전 기준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차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당국에서 킥스가 일정 비율 이상, 즉 2024년도 기준으로 200% 이상인 보험사에 해당해서는 세후 기준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차감시키게 됐고요. 따라서 이 회사들은 배당 가능 이익의 추가적인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벨이 커져 있는, 즉 ALM 미스매칭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험사들의 순자산들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킥스 비율도 하락을 했고 이로 인해서 실제로 현재 기준상으로 배당이 가능한 상위사는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그리고 삼성생명 세 회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 가능 이익들이 많이 축소가 됐고 여기에 해약환급금 부담 역시 축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실제로 2024년도에 배당 여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융업종과 관련되어 있는 전망 발표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